코리안 메이저리그 김하성 선수의 다음 시즌 팀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동부에 속해 있는 템파베이 레이스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해졌는데요. 템파베이는 어떤 팀인지, 이곳으로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김하성 계약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심플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계약 내용부터 살펴보면 2년 계약의 계약 총액은 2,900만 달러입니다. 25시즌에는 1,300만 달러를 받고 26시즌에는 1,600만 달러를 받는 계약입니다. 단 1년 후에 옵트아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실상 1+1이고 그리고 MLB의 FA 트렌드로 보면 이건 거의 1년 계약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 보면 이번 계약 규모는 확실하게 선수 가치에 비해 훨씬 저렴한 계약입니다. 미국에선 연평균 1,85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김하성 FA 계약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받아낸 연봉은 이것을 훨씬 밑들고 있죠. 즉 필로우 계약으로 선수의 가치 회복을 위한 단기 계약성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의 가치 회복을 노리는 걸까요? 바로 어깨 부상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한 가치 회복일 겁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김하성 선수는 어깨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었죠. 그럼으로 인해 김하성 선수의 이번 시즌은 빠르면 5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말이 5월이지 사실 이 말은 전반기를 버려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면 오프닝 데이에 맞추지 못한다는 건 정상적인 스프링 캠프를 치를 수 없다는 뜻이고 겨울 동안 몸을 만들지 못하고 재활을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짧게는 전반기, 길게는 한 시즌 전체를 정상적인 폼으로 올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어깨 부상으로 인한 타격 밸런스가 깨져 타석에서 혼란을 겪는 선수들을 정말 많이 보았기에 MLB 팀들이 쉽게 김하성 선수와의 계약에 달려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낙제는 단순 타격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김하성의 가장 큰 메리트는 타격보단 수비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도 2루와 숏이 모두 최상위권 수비가 가능한 만능 내야 센터 유틸리티 자원으로 말이죠. 그런데 부상당한 어깨가 하필이면 오른쪽 어깨입니다. 이루수는 몰라도 유격수에게 어깨, 송구 능력은 필수적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물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시장에서의 평가를 예상해보자면 WRC 플러스 100 정도 치는 평균의 타격 능력을 지닌 수비형 유틸리티 선수가 25시즌의 전반기 폼이 좋지 않을 것이고 설상가상으로 유격수 플레이로서의 활동할 수 있을지 아닐지 미지수다 좋은 계약을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가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 게 현재 김하성 선수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런 계약이 성사된 것이겠죠. 근데 그럼 이제 한 가지 큰 의문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팀이 어떻게 템파베이임이죠. 정말 예상하기 힘든 팀이었으니까요. 선수 가치로 봤을 땐 이 금액은 분명 적은 금액이나 템파베이에겐 이 금액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엄청난 딜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재차 말하지만 이번에 맺은 김하성 계약은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무리 단기 계약이라고는 하지만 김하성이 받는 연봉은 팀 내 1위입니다. 그만큼 템파베이도 나름 간절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본인들 시장 상황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김하성 가치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안고서라도 베팅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이전에 짧게 팀 템파베이를 알아보도록 하죠. 인기가 그다지 없다 보니 템파베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1998년 템파베이 데블 레이스라는 팀으로 창단된 팀입니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후 2008년 지금의 템파베이 레이스라는 팀명으로 바꾸게 됩니다. 템파베이는 플로리다주의 연고지 를 두고 있는 팀으로 아메리칸 리그 동부에 속해 있습니다. 같은 주에 속해 있는 마이애미 말린스도 마찬가지인데 플로리다 주에 생긴 두 개의 팀은 비교적 신생팀으로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돈도 별로 없습니다. 플로리다라는 곳 자체가 못 사는 곳은 아니지만 나이 많은 백인들이 많이 살고 또 휴양지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딱히 야구 관람에 그렇게 맹목적이지 않다는 게 우선 큽니다. 뿐만 아니라 구단주도 돈을 많이 쓰지 않죠. 팬이 적고 구단주가 돈을 안 쓴다? 당연히 팀 자금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고 그것은 곧 팀의 아이덴티티를 지닌 선수들을 유지하고 팀 브랜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리적으로 봐도 바로 위에는 조지아주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명문팀인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에 이미 많은 팬들이 적을 두고 있어 연고지 팬들이 그다지 늘어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다들 이미 나이가 있어서 오랫동안 애틀란타의 팬이었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템파베이는 FA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진출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앞서 살펴본 계약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하성 선수가 현재 로스터에서 가장 비싼 선수죠. 대형 FA 계약에 거액을 투자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템파베이가 현재 계속해서 강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다저스의 단장인 앤드류 프리먼이 과거 템파베이를 이끌던 시절 구축한 템파베이 모델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한정된 예산 속에서 강한 팀을 만드는 운영 방식으로 효율적인 선수 개발과 데이터 기반의 팀 운영을 강조하며 저비용 고효율의 성공 모델입니다. 이런 템파베이 모델은 지금도 구단 운영의 근간이 되어
되어 템파베이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템파베이 구단에 대한 핵심은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영입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우선 가장 큰 이유는 템파베이 모델이 꼬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팜 시스템의 구멍에 뚫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템파베이는 그 어떤 팀과도 비교해도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유망주 유격수가 있었습니다. 완더 프랑코라는 선수였죠. 그런데 이 선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MLB에서 현재 선수 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주력 유망주 자원이 뻥 뚫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메꾼 선수가 호세 카바에로와 테일러 웰스인데, 테일러 웰스는 지난해 타율 1할 8푼 3리, OPS 0.529, WRC 플러스 60, 호세 카바에로는 타율 1할 2푼 7리, OPS 0.630, WRC 플러스 83입니다. 카바에로는 지난해에 데리고 온 선수인데 이 정도 기록을 보인다는 건 사실상 버리는 카드가 되는 것이고, 타일러 웰스는 17년 3라운드 자신들의 드래프트 픽이지만 기록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사실상 가망이 없는 픽입니다. 몇 년째 발전이 없거든요. 심지어 나이도 28살로 적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키운다는 명분이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유조차 없죠. 그래서 다음 유망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바로 21년 템파베이 1라운드 픽인 카슨 윌리엄스입니다. 현재 MLB 유망주 랭킹 탑 9인 선수이며 파이브툴 플레이어로서 좋은 운동신경과 파워, 수비 능력을 지닌 선수입니다. 나이도 21살로 매우 좋습니다. 그럼 이 선수 쓰면 되지 않냐 하겠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템파베이는 구단에 돈이 없기 때문에 선수 장사를 해야 하는 팀입니다. 즉 주력 유망주 자원이 이젠 완벽히 핏이 올라왔다고 판단이 될 때 메이저로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설프게 올렸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면 그 씨앗으로 얻을 수 있는 돈과 추가 선수를 버리게 되는 셈이니까요.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팀입니다. 메이저리그는 한번 26인 로스터에 등재되는 순간부터 서비스 타임이 시작됩니다. 단 마이너 옵션이라는 조항이 있으면 사시면 로스터에 넣어서 마이너 리그 팀에 보낼 경우엔 서비스 타임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단 이것도 3년이 맥시멈입니다. 3년이 지나면 무조건 1군에서 써야 하거나 웨이버 공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카슨 윌리엄스가 완전히 MLB 선수 핏까지 올라올 때까지 김하성 선수로 대치하려는 듯합니다. 그 시간을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으로 보는 것이 테죠. 그래도 해소되지 않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땜빵이 왜 몸값 비싼 김하성인가입니다. 우선 한 가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김하성의 템파베이 계약은 구단 역대 5번째로 큰 계약 규모이며 평균 연봉으로 보면 구단 역대 2번째로 높은 연봉이라는 것입니다. 장기도 아니고 단기에 이렇게까지 돈을 쓴다라 그것도 템파베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요소죠. 여기서 추리해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트레이드입니다. 김하성이 이 정도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건 분명 다른 팀들은 이 정도의 금액을 베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즉 부상 어깨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보다 크게 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템파베이는 베팅을 했죠. 템파베이는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닐 것이다에 베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베팅이 성공한다면 템파베이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완벽한 폼의 김하성 트레이드 카드입니다. 다가올 시즌 후반기 팀 간 순위 싸움에 치열할 때 옵트와 조건이 있는 최상급 수비를 지닌 센터 내야 유틸리티 자원, 트레이드 시장에서 너무 좋은 카드죠. 이 장점으로 템파베이는 괜찮은 유망주 자원과 트레이드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1,400만 달러로 또 하나의 품종 좋은 씨앗을 품게 되는 것이죠. 아주 기본적인 템파베이 성공 모델입니다. 그렇기에 템파베이는 절대적으로 트레이드를 노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바랄 겁니다. 김하성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폼을 보여주길 말이죠. 한마디로 김하성의 성공적인 복귀 기도에 타겠네요. 반면 김하성 선수는 편하게 자신의 몸만 생각하면 됩니다. 팀에선 전적으로 김하성의 복귀를 밀어줄 겁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복귀해야지 본인들의 플랜이 성공하는 것일 테니까요. 그리고 템파베이를 생각하지 않고서라도 어깨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확실히 털고 가야 합니다. 적어도 작년만큼의 성적과 수비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26시즌 다시 한번 좋은 FA를 시도해볼 수 있을 테죠. 2025 시즌 김하성에겐 또 한 번의 시험 무대입니다.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시죠.